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색다르고 명쾌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 분석 리뷰자들입니다. 네, 오늘 좀 경쾌하게 시작했어요. 기분 좋아요? 그렇진 않아요. 왜 기분 좋은 날이 없어? 그냥 그래요. 그래 다른 날보단 좀 나아 보이네. 에너지가 좀 있어 그래도. 그래요. 네, 아주 나쁘진 않아요. 왜 집에 돌아가면 기다리는 강아지 생각에 이제 좀 사람이 달라졌나? 진짜 낙이에요, 낙. 너무 귀여워. 동훈이의 안티디프레선트는 밤비인 것으로. 근데 진짜 오늘도 얘기했는데 제가 강아지가 오고 나서 굉장히 감정 기복이 많이 줄고 좀 편안해 보인다고 네, 저희 와이프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동안 제가 어땠길래 미안한 마음도 들고. 네. 항우울제가 아니라 리튬으로 하죠. 동훈이의 리튬 밤비. 기분 조절제. 네, 평정심을 잘 유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좀 부족했나 봐요.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겠네. 그리고 게다가 더 이제 그 들여오고 싶어가지고 더 짜증난 게 분명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웃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죠. 그리고 네, 너무 신나서 인스타에도 홍보를 했지만 저희 리뷰자들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애플 팟캐스트 차트에서 순위 차트에서 막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네, 보석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좀 회차가 쌓이니까. 그런 건가요? 무한하네요. 너무 네. 근데 근데 바로 수긍해 주셔가지고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업로드 하는 게 사실은 순위 37위까지 올라가 있는 걸 보고 네, 너무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빌어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근데 허경 선생님은 진짜 뭔가 이렇게 내적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건지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이제 37위 이렇게 막 40 몇 위 된 거 막 너무 신나가지고 올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리뷰자들 찾는데 되게 오래 걸렸다. 왜냐면 저는 이제 100 몇십위에서 200위 여기서 막 찾는데 없어가지고 뭐야 200위 밖으로 나갔구나 이러다가 뒤늦게 너무 높은 곳에서 찾은 건데 규영이는 제가 너무 힘들게 찾았다 말을 너무 낮은 순위에 있어서 어렵게 찾았다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찾았는데 스크롤을 한참 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12, 20 여기부터 내렸는 줄 알았지. 네, 제가 기준이 너무 높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제친 팟캐스트들을 보면은 몇몇이 화려합니다. 우리 코난도 이겼잖아. 코난. 바로 아래 있는 것 같던데. 네, 세바씨도 옆에 계시고요. 네, 기분 코난 좋았습니다. 코난 오브라이언. 세계급? 이제? 그러니까요. 네. 세계 37위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코난 50위에 있네요. 코난 좀 열심히 하셔야겠네. 그러니까요. 우리 빨간 책방보다도 위에 있네. 네. 동진이 형. 참, 네. 시네타운 19. 이거 제가 약간 우리 컨셉 베껴온 방송인데. 그래요? 아니,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줄래요? 아니야, 우리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그럼요. 근데 약간 이게 되게 옛날에 인상 깊게 들어가지고. 네, 43위에 계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네. 계속 순위 유지하고. 저희 진짜 너무 나대면 안 돼요. 역풍 불어, 역풍. 근데 꽤 경쟁력 있는 컨텐츠 아닌가. 네. 그쵸. 네. 다른 건 모르겠고. 자평해봅니다. 리뷰자들은 항상 좀 녹음하고 나면은, 우리 좀 했다. 좋았다.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우리 잘한다. 자평을 하게 되는 컨텐츠라. 네. 한번 오랜만에 자랑 좀 해봤습니다. 네. 저희도 뭐 좋습니다. 이래야 살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참 이럴 건덕지가 없었어요. 예전에 팟캐스트 한 초반에는 또 그 어떤 그치, 순위뽕이 있었지 신규발 겸 해가지고 순위뽕을 좀 맞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멀어졌었죠 한동안. 근데 허경쌤은 이번에 또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길에서 자기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고. 맞아요. 네. 또라니까 되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이었어요. 처음. 네. 갤럭시 행사장에 게스트로 참여했다가 아니요, 그냥 참 알아보는 광고 모델로 굿즈 받으려고 막 열심히 설명 나왔다고. 듣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설명 듣는 중에 어. 허경 선생님 아니시냐고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대로 약간 어버버버 했거든요. 네. 너무 좀 반갑고 기뻤는데 제대로 표현을 못했군요. 보기에는 되게 좀 뭐지 싶으셨을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저희 팟캐스트도 들으시고 뭐 책도 보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쩌다 정신과 의사까지 보셨다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그분 되게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샤이 리치님들이 좀 숨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예. 동훈이는 사실 길에서 되게 자주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람들이 자기 보면서 얘기한다고. 우리 보면서 얘기했다니까. 내가 얘기했지. IFC에서 우리였어. 네. 어쨌든 저희 뭐 이런 거 활동하고 있다라 그러면 내부자들 아는 사람 많은데 제 주위엔 없거든요. 어디엔가 계신다. 네. 어디엔가 계신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 방송 듣는 샤이 리치님들 혹시 길 가다가 저희 보시면 아는 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네, 뭐 좀 잡담이 이상하게 많이 흘렀는데 자기소개도 안 하고, 네, 뭐 이 정도 됐으면 자기소개 안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건방진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자기소개 뒤늦게라도 하고 지나가죠.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입니다. 네, 저는 정신과 전문의 우동훈입니다. 네, 저도 정신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어쨌든 기분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많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사이 뭐 좀 추가로 달린 댓글들이 우리 오디오 클립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허경 쌤 먼저 읽어주세요. 네. 전수진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이번 리뷰자들을 통해 교육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허규영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극단이 아닌 조화로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고, 삶의 가치를 위해 열심히 싸우는 영화 속 학생들을 보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나만의 걸음걸이와 프레임은 무엇일까? 등등 오랜만에 제 인생에 대해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죽은 시인의 사회 리뷰자들 방송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일부러 이걸로 읽으셨죠? 아니, 저는 딱 들어가서 눈에 들어오는 걸 읽었는데 마침 저의 제 이야기를 언급해주신 분 댓글이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훈 쌤도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라미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오디오 클립의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다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는 크게 기대가 안 됐다. 특히 이렇게 인물들의 내면 세계를 전문가 시점에서 설명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타인과 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라고. 그 뒤에 가로친 속의 댓글 왜 안 읽어주세요? 전 너무 감사한데 이거. 네. 어떤 채널에서도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한국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공헌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오디오 클립 옛날에 업로드 할 때는 네이버에서 저희한테 네이버 포인트를 그래도 월 8만 포인트 정도 줬었는데, 소소하게. 네, 소소하게. 저희 그걸로 막 이벤트도 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안 주네. 네, 좀 달라고 어디 요청할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추가로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ING님께서 저 원래 팟캐 올라오자마자 듣는 편인데 무기력에 치여 자버린 덕분에 학교 오자마자 급하게 듣고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셔야죠. 큐쌤 제발 아프지 말고 건강 챙기시고 전 제 명의의 계좌 생기자마자 유료 구독 꼭 하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아는 작품 나와서 좋네요 라고 죽은 시인의 사회에 반응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죽은 시인의 사회 참 리뷰한 지 벌써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진짜 좋은 영화였고 저희끼리 얘기 나눈 것도 저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많은 분들께서 호응도 해주셔서 네, 참 반갑네요. 그러게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짧은 광고를 또 드리자면요. 지금 듣고 계신 리뷰자들과 그리고 메일로 사연을 받아서 그분의 심리를 분석하고 조언을 드리는 언택트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팟캐스트에는
유료 구독자분들께만 공개되는 컨택트 프로그램이 월 2회 올라가고요. 네, 심리적인 문제를 궁금함을 안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직접 모셔서 상담도 하고 정신과 의사들끼리 정말 솔직하고 은밀한 이야기도 가끔 특집 방송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유료 구독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영화, 오동훈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영화입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골랐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자들에서 다룰 영화는 독일 영화인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대중적인 영화가 아니어서 들으시는 분들께도 조금 생소한 제목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6년도에 개봉을 했고 2007년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외에도 유럽의 여러 영화제나 시상식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고요. 그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거는 이제 통일이 되기 전에 80년대 중반의 동독인데요. 네, 동부독일. 당시에 이제 동독은 슈타지라고 부르는 비밀 경찰하고 정보원을 이용해서 국민의 대부분을 감시하고 있다고 해요. 10만 명, 20만 명 네, 더 나오죠. 그렇죠. 예, 감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감시, 감청 이런 것들을 했는데 통일 후에 발견된 자료의 양이 굉장히 엄청났다고 합니다. 10만 명, 20만 명 이런 사람들이 국민 전체를 감시했으니까 엄청났겠죠. 그래서 문서도 많고 도청을 녹음한 이 테이프의 길이가 100km가 넘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집요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네, 이러한 이제 맥락을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되는 영화고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주인공은 이제 비즐러 대위라고 하는 비밀 경찰입니다. 그래서 이 감청 업무에 투입된 비즐러가 이 감청의 대상자였던 극작가 드라이만의 일상을 엿보면서 서서히 변화해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오동훈 선생님이 어떤 느낌일지 이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영화를 안 보셨지만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분들께 너무 많은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허규영 선생님께서 아주 간략하고 완벽하게 줄거리를 요약해 주시겠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비즐러 대위라고 했잖아요. 네, 이 비즐러 대위가 그 동독의 국가안전부 소속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슈타지, 그러니까 비밀 경찰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극작가인 드라이만이라는 사람을 감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즐러가 드라이만의 집에다가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그 사생활을 감시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비즐러하고 이제 같이 일하는 그 상관 그루비츠 중령, 네, 이 같이 이제 그 감청을 하는 건데 이게 그 문화부 장관, 네, 문화부 장관 브루노 햄프가 그 드라이만이랑 함께 연인 사이인 동거하는 애인인 그 크리스타 질랜드를 자기 거로 좀 소유하고 싶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드라이만의 뭔가 문제를 캐가지고 네, 어떻게 좀 제거를 하고 네, 그 크리스타를 본인 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도청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도청을 하는 과정에서 비즐러가 굉장히 처음에는 냉혹합니다. 네. 로봇 같아요. 네, 로봇 같은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좀 느낌이 오시겠죠? 느낌이 오실 텐데 영화에 그래도 더 깊게 한번 스토리를 다 본 다음에 저희 분석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멈추시고 영화를 보신 다음에 다시 저희랑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집 IPTV에는 무료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넷플릭스에는 없던데. 넷플릭스에는 없어요. 맞아요. 네. 저도 시즌 이용해가지고 봤는데 근데 어쨌든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네, 자극적인 장면들이 있지는 않은데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가요. 맞아요. 좀 몰입감 있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진짜 마지막 장면의 그 여우만으로도 영화를 볼 가치가 있다. 맞아요. 네, 아마 생각합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와씨, 약간 이런, 약간 요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네. 네. 각자 한번 감상을 짧게 얘기해보고 좀 진행을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네. 오늘도 한 문장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제가 이거를 네, 오동훈 적고 평론가님, 네, 적고 부탁드립니다. 나서도 좀 이게 너무 이게 평식병에 걸렸구나. 이게 별 몇 점까지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평식병. 평식병. 아 참. 네, 어쨌든 뭐 준비한 문구를 읽어보자면 타인의 삶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되찾는다는 역설. 이 핵심 아닌가요? 네. 동훈이가 이 평식씨 병에 이 문구 하나를 적어놓으니까 규영이가 그 밑에 자기도 한 문구를 적어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적었어요. 이런 식으로. 네, 네, 여기 다음 규영이. 네, 저의 한 줄 평은요. 인간은 바뀔 수 있는가? 무엇으로 바뀌는가? 네, 입니다. 소크라테스세요? 요거 나름 괜찮지 않나요? 이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통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영 선생님도 한번 들어보죠. 네.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힘이라고 저는 한 줄 평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볼 때 오늘 좀 약하다. 아 그러게요. 네. 그거는 두 분께서 영화의 진짜 핵심을 못 봤기 때문에 겉표지만 본 분들께서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영화 보신 분 네. 계신다면 네. 핵심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과연 뭔지 네네. 예, 저희 중에 한 명에게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 나온 김에 전문가들의 평가를 볼게요. 저희의 이제 원조이신 평식형 아, 네. 별점 이런 것도 준비를 다 했네. 3.5점을 주셨습니다. 오, 상당하다. 예, 그리고 참 아름다운 감염입니다 라고 평을 남겨주셨어요. 감염이다. 아름다운 감염이다. 네. 동훈이 넌 멀었네. 평식형에 비비려면 너무 멀었네. 야. 네. 여기서 감염이란 단어를 쓰다. 그러니까 그리고 15년 전 평식형. 네. 아름다운 감염. 평식형과 이제 쌍벽인 동진이 형의 어. 평가는 별 4.0을 네. 주셨고요. 이야기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례라고. 역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이 네. 주는 여운에 대해서 아. 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주인공 비슬러 데이죠. 음. 네, 이 사람의 심리 변화가 결국 영화를 관통해 나가는 핵심 스토리입니다. 원래 어떤 사람일지 이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네. 사람일까요? 사실은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오죠. 그쵸. 네. 일단 첫 장면을 보면 이제 비슬러 데이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네. 어떻게 자신의 신문을 하는지 어떻게 신문을 해야 되는지를 강의를 해요. 근데 처음에 그 되게 무고해 보이는 시민을 잡아다가 너 서독으로 그 탈출하는 사람 도왔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 친구랑 같이 있었고 음악을 들었을 뿐이다. 라면서 되게 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문을 해요. 잠을 뭐 안 재우면서 48시간. 48시간 48시간. 네, 안 재우면서 쥐잡듯이 조집니다. 이렇게 안 재워야 된다. 맞아요. 그래야 나온다라고 하니까 학생이 이제 뭐 그거 너무 반인권적인 처사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제 학생 이름에 약간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위험인물 표시를 하죠. 그러면서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본인이 정말 결백하다고 느끼면 화를 내는데 정말로 죄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뭔가 차분해진다. 라면서 되게 어쨌든 그 무고해 보이는 사람도 되게 잡죠.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이 네, 되게 똑같은 표정으로 네, 그만큼 좀 냉철한 사람입니다. 네,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48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정말 계속 하잖아요. 네. 그날 뭐 했나. 네. 그리고 증거도 하나도 없어. 증거도 네. 없고. 그러면 저 판단력이 흐려져서 맞아요. 그리고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네. 게다가 마지막으로 막 뭐 아내랑 아이 가지고 협박도 하고. 맞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악의 마음을 잃는 자들 그 드라마로도 나왔죠. 그 프로파일러 첫 번째 프로파일러님의 책인데 거기도 보면은 자기가 범인이 아닌데 거짓 진술을 하게 됐던 케이스에 대해서 나와요. 그냥 위압감을 느끼면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동독 그런 체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근데 자신의 의견하고 이제 학생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의견을 냈을 때 전혀 표정 변화가 없잖아요. 전혀. 네,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죠.
그것도 어떤 비즐러의 성격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네. 생각을 이 했습니다. 영화 전반을 봐도 거의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로봇에 가까운 느낌이죠. 사생활도 없어요. 같이 지내는 사람도 없고 뭐 취미생활하는 모습도 안 나오고 친구 만나는 것도 없고요. 퇴근하면은 이제 국가에서 선전하는 방송을 보고 있어요. 맞아요. 뭐 경제 개발 뭐 몇 개년 계획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비즐러는 국가의 신념이 곧 개인의 신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그루비츠 중령, 그러니까 상관이자 친구인 것 같죠? 여기랑 같이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 식당에서 상관 자리는 저쪽이니까 저쪽에 가서 앉자라고 이 그루비츠 중령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회주의를 실천해야지 라고 대답하면서 그냥 하급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봤을 때 뭔가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출세라든지 영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이제 선전하는 그 가치를 진실로 믿고 개인의 신념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이 햄프 장관하고 크리스타가 이제 어떤 밀회를 하는 장면도 가감없이 다 도청을 한 다음에 그거를 보고서에 적어 놓잖아요. 사실 좀 유도리 있게 하면 장관에게 위험한 거니까 안 적어야 되는 그렇죠. 건데. 이제 자신의 출세나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실제로도 지우라라고 이런 얘기를 그루비츠 중령이 하게 되죠. 맞아요. 네. 네, 그런 것들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들을 봤을 때, 네, 저 신념이 굉장히 또 뚜렷한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인데. 원래 이 정도로 뭔가 한 극단으로 치우친 캐릭터들은 이제 마음속에 그런 과도한 모습을 낳게 한 반대편의 결핍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정도로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뭔가 깊숙한 내밀한 관계가 없고 사람을 그저 로봇처럼 대하게 만드는 그럴 만한 과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뭐 배신당했을 가능성, 뭐 그게 이제 연인이든 아니면 사상적으로든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을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냉소적이지 않았을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처음에 용의자를 막 이렇게 혼내는 것도 쥐잡듯이 족치는 것도 보면은 되게 무표정하게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엄청난 이 사람의 분노의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가 어디까지 네 동료 지켜주나 보자. 한번 보자 이래도 라면서 마치 족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제가 그거를 좀 확신하게 된 장면은 이게 처음에 궁금했거든요. 이 뒤에 좀 스토리긴 한데 이제 그 장관이 크리스타에게 밀회를 제안하잖아요. 막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래서 차로 크리스타를 집에 데리고 와요. 협박을 하면서 차에 강제로 태워가지고 차 속에서 막 추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작가 이름 뭐였죠? 드라이만은 그걸 사실을 모르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냥 기다리면은 모르고 집에 있으면 크리스타가 이제 차에서 내려서 올라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둘이 만날 수 있는데 여기서 굳이 이 로봇과도 같은 사람이 이제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됐군 이러면서 막 그 전선을 이렇게 찍찍 만져가지고 일부러 가짜 초인종 소리를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드라이만 작가가 문 열어줘야 되나? 이러고 내려갔다가 맞아요. 장관 차에서 내리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그렇죠. 장관이 그리고 목요일에 호텔로 와 라는 말을 듣게 해요. 그거에 얘가 한단 말이에요. 이 주인공이. 근데 비슬러는 되게 로봇 같은 사람인데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어 원래. 되게 안 어울리는 자기 캐릭터랑 전혀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아마 이래도 너도 한번 이런 상황에 빠져보면 그래 네 연인을 어떻게 대하나 보자. 너도 사람에 대한 신뢰란 거 금방 버리겠지 라는 그런 뭔가 마음속의 분노를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영화가 후반으로 가면서는 지용이 형처럼 그때 생각했는데 사실 그때 장면은 저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처음 느꼈을 때는 그동안 너무 건덕지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자극하고 휘둘러서 약점을 노출하게 만들려는 것처럼 보이긴 했었어요. 감정적으로 만들어야지. 네, 감정적으로 만들어야지. 되게 그냥
다 포장하고 이제 들어가면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자기의 정치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선동을 해야지만 뭔가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좀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뭐 생각은 했습니다. 주영이 형 말한 것처럼 네, 좀 어떤 사람의 신뢰에 대한 테스팅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김종수 선생님처럼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장면이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매뉴얼대로만 딱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맞아요. 네. 여기선 그냥 수동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그냥 고지고대로 기록하면 되는 건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드라이만하고 크리스타를 이제 비즐러가 그 연극을 보러 간 자리에서 처음 이제 마주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드라이만 쪽에서는 이제 비즐러를 못 봤고 비즐러는 이제 드라이만을 지켜봤는데 처음부터 이제 약간 드라이만에 마음에 대해서 안 들어. 비즐러가 그치. 좀 반감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저놈은 좀 뭐 수상한 냄새가 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했는데 저는 그게 약간은 열등감의 표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드라이만은 이제 어쨌든 좀 성공했다고 하는 작가고 아름다운 이제 여성과 이렇게 깊은 관계에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뭐 그치. 자유로워 보이고 뭐 이런 모습들에서 뭐 열등감을 느꼈나? 라는 식의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겉으로는 그런 열등감이나 결핍이 전혀 없을 것처럼 행동하지만 지나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오히려 저는 결핍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스스로를 속이고 되뇌인 게 아닌가. 그런 인류애적인 가치, 사랑의 가치 이런 거 필요 없다. 조국 사회주의적인 거에 헌신하는 그 가치가 최고다 라고 계속 스스로를 속여온 사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저는 원래부터 되게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성적인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용이 형 말한 것처럼 어떤 뭔가 그런 자기의 감정을 숨기거나 억압하고 억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혀 없잖아요. 맞아, 전혀 없어. 네, 친구도 없고 사실 일로 엮인 사람밖에 나오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어떤 뭐 분명히 뭐 만약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네, 저도 그런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다 저희의 추측입니다. 내면의 결핍을 뭔가 어떤 국가의 그런 전체주의적인 가치를 받아들임으로써 좀 보상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런 이제 비슬러가 좀 달라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네. 어떤 부분부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저는 아까 말한 이제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됐군 이러고 그 장면을 딱 보여줬는데 이제 집에 크리스타가 돌아와서 샤워부터 하고 일단 장관 새끼한테 더럽혀진 몸을 이렇게 좀 씻은 다음에 침대에 돌아 누워 있죠. 돌아 누워 있는데 이제 남자친구에게 드라이맨에게 나 좀 안아줘. 전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도청하는 장면이 딱 끝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비슬러의 모습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갑자기 콜걸을 불러요. 직업으로 돌아간 다음에 네,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는 여성을 불러서 네, 성관계를 집에서 가지고 심지어는 더 같이 있어달라 라고 잡거든요. 로봇과도 같은 모습과 너무 급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러고 막 좀 다른 사람들 해석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막 그냥 성관계를 듣고 이제 그 커플이 가지는 성관계를 듣고 성욕이 올라와서라는 그냥 해석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저도 전혀 동의할 수 없네요. 네네. 그 전에 이미 성관계 부분을 리포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이게 그냥 너무 뭐라 그럴까?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그 드라이만의 모습을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아서 뭔가 안옥미 상태에 빠졌나? 아니면 스스로 속여왔던 자신 삶 속에 이제 결핍을 진짜 깨달았던 거 아닐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확 마치 댐이 무너지면서 물밀듯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급한데 사람이란 게 없으니까 일단 콜걸이라도 불렀는데 더 허무하죠. 좀 더 있다 가세요 이랬더니 예약을 길게 하세요 이러고 가잖아요. 냉정하게. 네, 완전 그냥 댐이 무너지는 순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이만의 그런 뭔가 그 여자친구가 장관과 있는 모습을 목격했음에도 일관된 사랑으로 대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상과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됐군이라는 이제 대사를 보면은 아마 이제 이 커플이 박살이 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상과 전혀 다르게 이 드라이만이 모든 거를 알면서도 크리스타가 요구하는 대로 뒤에 가서 그냥 이렇게 백허그를 해주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뭔가가 자극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나 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렬한 배신의 감정을 느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뭔가 복합적인 상황들을 다 이해를 하면서 굉장히 또 복합적인 감정으로 이 크리스탈을 끌어안는 그 드라이만의 어떤 심리에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잊고 있었던 어떤 인간성이 살아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없어 하면서 계속 그 결핍을 부정했던 그 사실은 정말 갈구했던 그걸 그 장면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갖는 어떤 순수한 사랑을 느낀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아까 지영 형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주변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콜걸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대사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같이 있어달라라고 하는 대사가 그 귀질러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되게 생각하지 못했던 대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그 표정과도 어울리지 않는 대사라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영화를 보는, 그러니까 정말 화면 밖에서 지켜보는 입장인데도 전 좀 놀랐거든요. 당혹스러웠죠. 그러니까요. 뭐야 이거 스토리 왜 이래?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또 이 배우가 연기를 잘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시점을 계기로 귀질러가 달라진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이제 드라이만을 감청하는 업무는 계속하지만 이전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어떤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일단 그 장면이 있고 나서 일단 감청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그 되게 뭐라 그럴까 연극을 이렇게 연극에 되게 빠져 있는 사람처럼 거기에 그렇게 되게 몰입해서 있는 이입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전과 크게 달랐던 게 전에는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야간 근무를 해야 되니까 교대를 하러 오는데 너 4분 늦었어, 너 5분 늦었어 하면서 지각한 거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되게 그냥 고지식하게 접근을 하는데 그날은 뭐 늦건 빨리 오건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넘겨주거든요. 그거부터가 변화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되게 다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거의 뭐 그냥 로봇처럼 얘기해요. 그것도 딱 늦었을 때 막 4분 늦었네. 오늘도 5분 늦었네. 뭐 이랬었거든요. 지금 벌써 이 말투는 안 돼 이거. 규영이 말투에 감정이 들어있거든. 그러네. 이분 연기 진짜 잘해. 이거 독일어로 해야 돼. 그래야 더 로봇 같아. 감정 안 들어있어요. 신기해. 근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집에 들어가요. 이제 직접 들어가서 시집을 빼왔죠. 맞아요. 선물로 받은 베르히트 시집을 빼와서 마치 아이와 같은 표정으로 그 시집을 막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이랑 진짜 너무 달라서 약간 보는 사람들도 당황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이제 기존의 가치관대로라면은 그런 문학 같은 것들은 굉장히 비실용적이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좀 치부가 됐을 것 같거든요.
뭐 일에 도움이 전혀 안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에 좀 빠져있는 모습도 그렇고 저는 제일 단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이 비즐러가 오프라인의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낸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크리스타 앞에서. 그렇죠. 그쵸. 네. 크리스타가 이제 햄프 장관이 이제 호텔로 오라라고 한 날짜에 외출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드라이만이 가지 못하도록 잡는데 그러다가 이제 가냐 마냐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쨌든 크리스타가 우발적으로 집을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비즐러가 계속 듣고 있다가 크리스타를 따라 나가죠. 네, 나가서 바로 갑니다. 바로 가서 이제 혼자서 술을 마시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습관처럼 소다수 줘요 이랬다가 아니 보드카 더블로 라고 바뀐 모습을 보여주죠. 그쵸. 술이라는 것도 그래요. 어떤 인간의 의지를 약하게만 만들고 업무에 방해가 되는 요소에서 그냥 자기도 좀 더 감정적이 되고 싶었던 그렇죠. 거죠. 네, 감정에 충실하고 싶어 한다라는 소품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타가 그 술집에 우연히 들어오게 되는데 비즐러가 되게 뜬금없이 크리스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게 됩니다. 맞아요. 어떤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내가 보는 당신보다 무대에서 봤던 당신이 훨씬 더 아름답다. 네, 이런 말도 하고 당신을 보는 관객이 있다는 걸 기억해달라. 일단 알아보는 척하죠. 응. 마치 우리 허규영 선생님을 알아봐 주신 분처럼. 혹시 허규영 선생님 아니세요? 것처럼. 그쵸. 근데 저는 요거 이제 그 전에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장관이 크리스타한테 뭐 목요일날 호텔에서 보자 라고 했는데 드라이만이 어디가? 라고 했더니 나 동창 만나러 가 라니까 드라이만이 그거 아니잖아. 알고 있으니까 전에 나 봤으니까. 뭐 사실 알고 있다. 솔직하게 뭐 얘기해라. 그리고 안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도청 이제 다음 사람한테 인계를 하느라고 정말로 크리스타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네,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비즐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드라이만과 이제 크리스타가 보여준 그런 사람과의 어떤 유대감, 신뢰 이런 게 깨어질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어떤 결핍이 약간 충족됐다가 다시 그게 무너질지도 모르는 되게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무의식에서 내적 갈등이 엄청났을 거예요. 네, 아마 그래서 소다수가 아니라 네. 그런 보드카 네, 더블을 시켰던 것 같고 네, 그 상황에서 크리스타가 들어오니까 더 뭔가 그런 감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믿어보고 싶은 그 자아에 힘을 더 실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게다가 바로 장관한테 가지 않았다는 것도 좀 더 이렇게 그 크리스타한테 다가가서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요? 비즐러 입장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크리스타 심리에 대해서 뒤에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크리스타는 분명히 잘 나가는 배우인데 자존감이 낮아요. 네, 그래서 자신이 계속 뭔가 부족하고 초라하고 언제든 이 일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을 겪습니다. 장관이 오라고 할 때 드라이만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자신의 예술에서의 입지 이걸 한순간에 잃어버릴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나는 당신을 알아본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좀 지지해주는 말을 하죠. 네, 당신은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딱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진짜 타인을 위한 행동이잖아요. 네, 자기의 이득 없이 순수하게 타인을 위한 행동. 물론 내적 이득이 자기가 있긴 있겠지만 이게 완전 딱 달라진 비즐러를 보여주는 진짜 대표적인 장면 아닐까. 그렇죠. 자신의 모습을 노출한다는 거는 사실 비밀 경찰의 업무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다가갔다라는 게 굉장히 큰 변화였다라고 맞아요.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드라이만을 더 자극하려는 목적이었으면 사실 크리스타는 장관한테 더 가도록 해야지만 네, 본인의 어떤 임무 성공에는 도움이 더 될 것도 같은데 그렇게 한 게 되게 달라진 모습이었던 것 같고 참 이 메시지도 되게 적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없이는 자기는 계속 연극 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크리스타의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는 되게 적절한 네,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는 걸 보면 또 이 사람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다. 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게 또 한번 좀 느껴집니다. 저는 소스가 개 많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입이 그에 생각을 대해 해봅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이걸 다 알아도 그 중령이었으면 이런 식으로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더 이득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일면이 있는 거죠. 비질러에게도. 계속해서 허경 선생님을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봤다라고 얘기해준 그분과 겹쳐서 떠오르네요. 우리의 자존감을 채워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뒤에서 크리스탈을 취조할 때도 이런 얘기 한 번 더 하잖아요. 네, 근데 중령이 너무 약간 뭐 오그라든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맞아. 로봇이 아니라 옛날에는 감정적인 게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시집을 들고 와서 읽었던 거고, 네. 그 많은 책들 중에서 하필이면. 그러니까 억눌려 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게 되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되살아날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다. 맞아. 이렇게 맞습니다. 좀 정리할 수 없던 게 있겠네요. 뒤늦게 개발된 게 아니라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뒤에 스토리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 드라이만의 동료 중에서 이제 예스카라고 하는 연출가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햄프 장관을 비롯한 이 정부의 눈 밖에 나가지고 아예 연출 활동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드라이만도 안타까워하는데 예스카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이제 드라이만도 각성을 해서 이런 동독의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탄압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독의 유명한 정치 잡지인 슈피겔에 글을 기고하려는 계획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때 감시가 정말 극심했기 때문에 누가 어떤 타자기를 쓰는지를 다 알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글을 적어서 보냈다가는 그냥 이 타작이 그놈이네 바로 잡혀. 이거 김지웅이 쓰는 거잖아. 잡아. 나는 그게 문체도 아니고 타자기를 가지고 잡는다는 게 그러니까 진짜 몇 년도 무슨 회사 무슨 시기에 뭐 자판이 뭐 어떻게 됐고 이런 걸로 그거 이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있어요. 네.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적 감정사처럼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가진 타자기나 기존의 주변 사람들의 타자기로는 이거를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슈피겔의 편집장이 이제 동독으로 몰래 넘어와서 잠입을 해서 서독의 타자기를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자기를 집에 숨겨놓고 이제 글을 쓰게 되죠. 네. 이후에 이 슈피겔의 동독의 현실을 고발한 드라이만의 글이 게재가 되고 굉장히 이슈가 돼요. 그래서 이제 동독 정부가 엄청 혈안이 돼서 누가 쓴 거야 하고 이제 잡아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라이만이 레이더에 걸려들게 되죠. 그때 정부에서 족쳤던 게 누구죠? 비즐러죠. 비질러인가요? 뭐가? 정부에서? 드라이만? 크리스타죠. 처음에 크리스탈을 족친 아, 거는 장관을 바람 맞췄기 때문에 족친 거지. 겸사겸사. 그랬던 진짜 거죠. 겸사겸사지. 겸사겸사죠. 근데 이제 결국 아까 각성을 해서 뭐 슈피겔의 기고를 하게 됐다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각성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예스카가 죽은 뒤로는 절필을 했다가 네, 크리스타가 본인 옆에 있다. 네, 그런 공고한 믿음이 생긴 뒤에야 이제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든 뒤에야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되잖아요. 글을 한동안 쓰지 못하는 네. 그러면서 크리스타는 완전히 장관과의 관계를 거의 끝을 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장관을 되게 바람 맞춰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좀 공고해진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장관이 화가 나서 원래 이제 크리스타가 안 그래도 좀 그런 불안이 되게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뭐 정신과 약이었겠죠? 항불안제나 항우울제였을 것 같은데 그거를 몰래 받아서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이제 그걸 트집 잡아서 체포를 하죠. 네, 체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상황이 이제 그 슈피겔의 그 드라이만이 쓴 글이 막 공론화가 돼서 뭐 문학에 있는 사람들을 막 더
막 족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타를 이제 불러와서 넌 이제 뭐 더 이상 연극계에 설 수 없다. 그러니까 크리스타가 진짜 울면서 막 뭐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라면서 누가 이거 썼는지 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타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크리스타는 거기서 왜 얘기를 했을까요?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지점이 아닐까요? 네. 정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겹친 게 아닌가 싶고, 막 진짜 약물 금단 증상도 오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약도 빼앗겼으니까 더 막 조급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정도로 약해진 상황이었는데, 첫 장면에 나왔듯이 그러한 이제 신문 절차를 겪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자기 전부인 예술이 뺏길 수 있다. 그게 뺏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봤잖아요. 그 공포심도 상당했을 거고요.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 슈피겔의 글이 올라가기까지 밝혀지지 않은 건 사실 비즐러의 역할이 되게 컸습니다. 비즐러가 계속 숨겨줬어요. 네, 그 사람들 만나는 것도 숨겨주고 그리고 뭐 그 하우저라는 또 다른 친구가 뭐 약간 이제 여기가 도청돼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려는데 네, 그런 테스트에도 그냥 넘어가주고 네. 그래서 다들 그 집이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죠. 우리 집만 도청을 안 당하고 있다 라고 여기면서 근데 그게 다 비즐러가 원래 도청한 거를 다 요약해가지고 자기 상관한테 제출하는데 요약하는 거에다가 그냥 핵심 내용을 다 빠뜨리고 다른 내용을 적어준 거죠. 누락을 시킨 거죠. 네, 큰 문제가 없다거나 혹은 진짜 그 다른 내용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혁명 그런 그거를 이제 뭐 하여튼 관련된 글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넘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보면서 비즐러의 그런 행동이 조금 더 위험을 불러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집은 안전해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대담한 일들을 막 벌이게 되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자칫 좀 진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변화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숨기다가 크게 만들어가지고 잡아 넣으려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봤거든요. 우리 규영이가 사람을 정말 못 믿는군요. 대단한데? 크게 한 건 하려면 야, 큰 그림. 큰 그림. 이번 한 번만은 넘어가 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건 넘어가고 이제 다음에 잡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타가 드라이만이 썼다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근거가 되는 타자기는 찾지를 못하는 상태였어요. 집수색을 했는데도 타자기는 이제 은밀한 장소에 숨겨놔서 찾지를 못했는데 사실은 크리스타는 이미 이 타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던 상태였죠. 근데 이거를 끝까지 불지 않는 그러니까 나름의 타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딱 그 지점이죠. 네, 크리스타 마음속에서 내적 갈등을 막 일으키다가 그래도 끝끝내 이것까지는 못하겠다.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 타자기를 결국에는 크리스타가 불죠. 끝까지 안 불다가 부는데 이게 이제 비즐러가 신문을 한 자리에서 불게 됩니다. 네. 제가 다른 리뷰를 보니까 크리스타가 끝까지 불지 않다가 이 비즐러가 신문을 했을 때 불었던 이유가 비즐러가 그 자신을 그 바에서 격려해 주었던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 불었다라고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걸 인지하고 이제 불었다. 저는 인지를 한 거는 맞는데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라든지 사실은 비즐러를 감싸주려는 목적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알았기 때문이겠죠. 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좀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딱 봤을 때 정보원이고 이미 다 도청하고 있고, 네, 다 알고 있었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다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우리를 좀 숨겨주던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겠지. 왜냐하면 그 집에서 그렇게 많은 짓을 했는데 안 걸렸고 도청 안 당한 집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저는 체념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옛날에 나의 팬이라고 한 나의 사람이 팬이라고 하고 정말 진실된 말로 나를 격려해 주었는데 이 사람조차도 비밀 경찰이었어? 그럼 정말 이제 이 나라에서는 숨을 곳이란 없구나 라고 좀 포기를 할 수 있는 포기를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저도 원래 도훈이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규영이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이것도 그럴듯하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네요. 역시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요. 비즐러가 그 취조할 때도 뒤돌아 있다가 딱 돌잖아요. 그때 크리스타 표정도 되게 진짜 오묘해요. 오묘해요. 되게, 노골적으로 놀란 표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크리스타의 상황에 우리가 만약 처한다고 해보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너무 상반되고 압도적인 정보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거 소화시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야 이거 뭐야 모르겠다 뭐야 그냥 진짜 체념하는 게 아니었을까. 정말 혼란스러운 도중에 막 이 사람이 나를 숨겨줬는데 그럼 보호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의 사고가 합리적인 사고가 돌아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약도 없지, 공포에 질려 있지,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지. 근데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관객이 있다는 걸 생각해라라는 메시지를 한 번 더 주잖아요. 그게 나름 임팩티브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비즐러가 그 말을 던진 거는 어떤 의도였을까요? 크리스타한테 살 길을 찾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냥 너라도 살아라. 너라도 살아라. 그러니까 네가 한 선택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네, 나름 합리화를 시켜주는, 네, 좀 지지를 해주는 메시지였다고도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비즐러가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타가 이거를 불예는 만들되 자신이 미리 잠입을 해가지고 그 타자기를 숨겨놓고 실제적으로 드라이만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들려는 계획을 이미 그 시점에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양쪽 다를 어느 정도 좀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럴 수 있겠네. 그 그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냉철하게 머리 굴릴 수 있는 거는 비즐러밖에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이제 비즐러가 사실 엄청난 리스크를 지는 거잖아요. 이미 그 전에 보고서가 이제 누락이 됐던 것도 어느 정도 이 상관인 중령이 눈치를 채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 이거 제대로 처리 못하면 너도 끝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신문을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타자기를 숨기는 그런 자신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제 비즐러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기도 맞아요. 했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나칠 정도로 아까도 말했지만 지나칠 정도로 사회적인 가치, 사회주의적인 가치, 조국을 수호한다는 그 가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예, 지나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속 깊은 결핍이 보통 있는 경우가 많고 어떤 거에 집착하게 이게 아니면 못 살아갈 만한 거죠. 근데 이거를 딱 부셨을 때 이런 마음이 또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 사람의 지금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이제 그것도 안 남았으니까 조국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도 안 남았으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유일한 가치는 그냥 사람을 좀 믿고 싶은 거, 진짜 사랑의 가치를 지켜주고 싶은 거, 그게 이 사람 마음속엔 이 둘의 관계가 그 작가와 배우의 관계가 그냥 한 연인, 뭐 기분 좋은 사랑 이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심벌이겠죠. 사람에 대한 믿음의 상징. 그래서 저게 없어지면 저것마저 파괴당하면 이제 진짜 자기는 살 가치,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정말 말을 잘하네요. 네, 저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즐러가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결핍이 있고 어떤 타자의 가치를 받아들여서만이 좀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국가의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신봉하던 국가의 가치가 좀 무너지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 드라이만이 정말 사상성이 문제가 아니라 단지 그냥 햄프 장관이 이 여자를 갖고 싶어서 드라이만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게 굉장히 큰 타격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비즐러가 택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드라이만이 보여준 모습 중에서 이 크리스타와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그리고 남녀의 애정을 나누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자신의 신념을 찾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단 상황에서 서독의 잡지에 기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지켜주었던 거는 뭔가 이런 신념을 끝까지 지켜서 이루고자 하는 이런 드라이만의 모습에서 일종의 좀 대리만족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나의 가슴 무너졌지만 너라도 네 너라도인 거죠. 이미 이제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자기 일상이 없고 이 드라이만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게 곧 나의 삶인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와 저 사람의 경계가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좀 심적으로는 좀 많이 무너져 있었던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그러게요. 그리고 사실 엄청나게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네, 사회주의, 네, 이게 신념으로 살아왔는데 친구는 보니까 출세만을 위해서 살고 있고, 네, 장관이란 사람은 뭐 자기 그런 또 뭐 사리사욕 채우려고만 하고 있고. 그치, 나는 삶을 걸었는데 여기. 네, 그게 무너졌을 때 사실 엄청나게 분노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분노, 약간 진짜 어떻게 돼봐라, 라는 마음으로 좀 숨겨준 것도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동독이 무너질 것을 예측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내세우는 기치가 실제로는 굉장히 허상에 가깝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비즐러가 결국에는 이제 우편 업무를 보는 곳으로 좌천이 되게 되죠. 숨겨주고 이런 거를 네. 이제 중령이 증거는 없지만 네 짓인 거 다 안다 라는 식으로 너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 그 우편 골방에서. 봉투나 따면서 지내라 라고 말이 하는데 진짜로 그 다음 장면에 우편 봉투를 따고 있어. 맞아. 몇 년 후 이렇게 나오면서 되게 슬펐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인상적인 게 이제 우편 봉투를 따다가 이제 베른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때도 비즐러가 전혀 놀라거나 동요하는 모습 없이 가만히 일어서서 밖으로 걸어 나가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이런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좀 평온하게 맞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거 얘기한 사람 소위 맞죠? 식당에서 얘기하던 소위 맞죠? 아 그래요? 아, 그 사람이야? 그렇지 않았나? 나는 그런 거 같아서 또 웃기던데. 얘도 그럴 자천됐구나. 수도 있겠네. 중간에 이제 당서기를 가지고서 이제 농담을 하는 장면을 이제 비즐러와 중령이 잡아내는 그 씬이 나오는데 난 그것까지 생각 못했어. 거기서 혹시 농담을 만나 한번 봐주세요. 소희가 네, 우편실에 같이 있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나 그래갖고 되게 웃고 있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화의 정말 종반부입니다. 영화의 종반부에는 통일이 되고요. 동일해서 이제 드라이만이 작가로 활동을 하던 중에 이제 햄프 장관을 우연히 만나게 돼요. 네, 자기 공연에 햄프 장관이 온 걸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햄프 장관한테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 집만 도청을 안 했냐 라고 했더니 뭔 소리 하냐, 너 니네 집 장난 아니었다. 다 듣고 있었다, 가서 확인해봐라. 그래서 집에 와서 벽 안에 들어있는 미친듯이 많은 전선을 다 확인하죠. 그리고 이제 동독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자신의 파일을 달라고 해서 열어봤더니 네, 자기를 숨겨줬던 비즐러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암호명으로 나오죠. 네. H 뭐 W SW였나? 정확히 비즐러라서 모르겠다. 아마 끝에가 W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비즐러를 찾아가죠. 그래서 비즐러를 이제 찾아내요. 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비즐러는 그때 이제 통일 독일에서도 우편 업무를 하고 있었죠. 우편 배달부로서 이제 건물과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편함에 편지들을 넣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드라이만이 택시 안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그냥 가요. 마치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감사 인사를 할 것처럼 하다가 그냥 가죠. 왜 그냥 갔을까요? 드라이만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나서 통일이 된 뒤에도 계속 작품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공연했던 그 작품을 서독에서 다시 공연하는 그런 걸 보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장관이랑 얘기하고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글쎄요, 그런 상황에서 네, 저는 그냥 일종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되게 배려심 깊은 사람이잖아요. 드라이만이 엄청 배려심 깊은 사람인데 급작스럽게 나타나면 사실 이 비즐러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기도 할 거고 비즐러 입장에서는 결국 엄청난 죄책감을 느낄 거란 말이죠. 드라이만이 앞에 나타나면 드라이만을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어쨌든 드라이만을 계속 감시했었고 드라이만의 삶을 구렁텅이로 빠뜨린 큰 역할을 자기가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가서 감사함을 전해도 결국 비즐러에게 더 크게 전달될 거는 감사함보다는 죄책감일 거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일부 후퇴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실제로 최고의 형태의 감사를 전하죠, 나중에. 저는 되게 복합적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쨌든 나를 이렇게 감시하던 비밀 경찰이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면 또 마냥 너무 고맙다. 이 사람 덕분에 살았다라는 감정만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편으로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도 되게 궁금할 것 같고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 미묘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만나러 가려다가 뭔가 좀 스스로를 좀 더 정리하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냥 그 사람이 누군지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궁금증. 처음부터 가서 말을 걸 생각까지는 없었을 거다. 네,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그 상황에서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네, 뭐 갑자기 뭐 누구시죠? 뭐 이러기도 되게 어렵고. 네, 그러니까 다 주용이 형 얘기한 것처럼 뭐 감사의 마음도 있고, 네, 뭐 되게 뭐 저도 여러 가지 마음이었을 거다. 그리고 그냥 확인한 걸로 되지 않았을까? 네, 이미 그걸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드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드라이만이 최고의 감사를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네. 네, 어떤 장면이었죠? 정말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한 최고의 장면인데 최고의 요거는 이걸 보시라고 여기서 할까요?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네. 보시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정말 여운이 많이 남죠. 그 마지막에 비즐러의 표정이 정말 표정과 대사 모든 게 완벽합니다. 네. 네, 훌륭한 끝맺음에 일레라는 동진이 형의 이야기도 있었으니 이 영화를 한번 보시죠. 그러게요. 요거는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안 보신 분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죠. 제가 이제 이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를 골랐는데 사실은 고르고 나서도 조금 뭔가 뭐 죄책감 아닌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조금 마이너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괜히 이거 그냥 내가 좀 흥미롭게 봤다라고 해서 두 분한테 짐을 지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두 분도 저 못지않게 감명 깊게 봐준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저는 타인의 삶이라고 해서 저는 비즐러가 다른 사람으로 돼서 사는 줄 알았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계속 그래서 언제 바뀌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타인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네. 우리가 너무 자극적인 콘텐츠만 많이 봤나 봐요. 그런가 봐. 어쨌든 인간성을 그 도청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염당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주인공 비즐러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인간은 무엇으로 바뀌는지를 오늘 아마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 네, 역시 진짜 사랑의 힘은 보는 것만으로도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타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찾는다는 역설이 핵심이죠. 그래요. 네, 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어떤 메시지가 핵심인지 네. 다 판단 내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시죠? 네, 진짜 깊이 있게 보신 분들은 역시 지금 생각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네, 오늘 리뷰자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흥미롭고 여러분께 울림이 있는 그런 컨텐츠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